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8. 케인즈. 대공황과 고전파 경제학의 몰락. 케인스는 1923년에 통화개혁론을 집필했고, 이어 1930년에 2권짜리 화폐론을 썼다. 이처럼 그는 경제학에 있어서 주로 통화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화폐론은 투자에 대한 케인스 자신의 초기 연구 성과와 저축 및 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미해 완성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이 화폐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존 연구와 저서에 안주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대공황이 발생한 1930년은 경제학자로서 그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비록 케인스의 타고난 행운이 고갈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행운은 분명히 고갈된 상태였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대공황의 빚과 절망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에서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미국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이 충격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약 3%에서 25%까지 치솟았고 국민소득은 반토막이 났다. 많은 사람이 집과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많은 주식 중개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는 이후에 불어닥칠 엄청난 규모의 불황, 즉 대공황을 알리는 전조에 지나지 않았다. 1920년대 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던 세계 경제가 갑자기 삐거덕거리며 위축되기 시작했고 대공황의 거센 폭풍우가 막 지난 1933년에 전 세계 국민 소득은 대략 10년 전인 1922년만도 못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온종일 직업 알선소와 공사장을 어슬렁거렸다. 무료 급식시설이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적 공황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 공황이 뒤따랐다. 뒤에 배우이자 가수인 주디 갈랜드가 불러 명성을 얻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 오버 더 레인보우를 작사한 싱어송라이터 이파버그는 대공황 당시의 좌절과 낙담을 그린 한 푼만 주시겠소? 라는 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다. 그의 생애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이 노래는 황량한 미국의 지금의 발전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한 사람들을 노래한다. 그러나 지금 시간에 맞서며 철도 건설 역군으로 일했던 이 가수는 직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긍지와 위험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물론 그것은 직업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제가 그의 전 재산을 앗아갔다. 경제사가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놓고 오랜 기간 논쟁을 벌였지만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대공황의 원인을 묻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어떻게 해서 악몽으로 치달았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전에도 경기 화랑과 침체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했던 적은 없었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경기에 좋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1920년대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던 투자 기회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드러냈고 이에 발맞춰 소비자들은 소비 지출을 줄이고 대출금 상환을 시도했고 각국 정부는 서로 앞다투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으며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렇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히려 긴축 재정 정책을 폈던 것이다. 1980년 보수당 대선 후보로 나선 레이건은 재선에 도전하는 카터와 결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유세 도중 그는 몇 가지 경제 용어를 재치 있게 정해 내린 적이 있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이란 당신의 이웃이 일자리를 잃을 때입니다. 경제 불황 디프레션이란 당신이 일자리를 잃을 때입니다. 경기 회복 리커버리는 카터 현 대통령이 그의 일자리를 잃을 때입니다. 아마 케인스는 마지막 문장만 살짝 고친다면 이런 식의 경제 용어 정의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영국 재무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제 관료들이 실직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인스에게 재무부의 나이 든 관료들은 고전과 경제학이라고 하는 오래 숙성된 와인에 절어 살았는데 그에게 고전과 경제학은 발효될 대로 발효되어 식초 냄새만 풍기는 상한 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는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신속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결국에는 경기가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재무부를 호되게 비판했다. 그런 정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케인스는 결국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통화개혁론에서 썼다. 사실 재무부 관리들이 단지 타성에 젖어 있고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젊고 영리한 이론가들이 그들을 뒷받침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 학장이던 라이오넬 로빈스가 오스트리아 빈을 여러 차례 방문해 미제스와
그의 제자 하이에크가 이끄는 소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로빈스는 하이에크의 견해가 영국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엘프리드 마셜의 분석과 비교해 색다르고 흥미진진하다고 봤다. 그는 32세의 하이에크에게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자리를 제안했다. 두 사람은 함께 케인스와 맞서 싸웠다. 하이에크가 케인스의 지적 능력에 압도당하기는 했지만 그가 비영어권 경제학과 유럽 역사에 무지한 것에 깜짝 놀랐다. 1970년대 후반에 가진 한 인터뷰에서 하이에크는 케인스가 마셜 경제학 외에 아무것도 몰랐고 19세기를 싫어해서 그 시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라고 떠올렸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케인스는 자신의 이론에 심취한 나머지 다른 많은 경제학사를 경멸했다. 1931년에 저술한 가격과 생산에서 하이에크는 자신의 경기순환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중앙은행이 애초에 경기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하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격동의 1920년대에 중앙은행이 실수로 금리를 자연이자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이 많은 돈을 빌려 너무 위험한 분야에 투기하도록 부추겼다. 자연이자율은 스웨덴 태생의 경제학자 크누트 픽셀이 만든 용어로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을 뜻한다. 경기는 과열 양상으로 치닫다가 곤두박질 쳤다. 뒤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로널드 코스는 하이에크가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처음에 했던 강의를 들었다. 그는 하이에크 효과를 매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공황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이좋게 술을 마셨고 각자의 작업에 대해 우호적인 서신과 날이 비평도 교환했다. 케인스는 신랄한 논쟁가답게 하이에크의 작업을 몹시 혼란스러워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처방을 내렸다. 케인스는 정부가 경랑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노동자와 산업에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에크와 로빈스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가격이 새롭게 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로버트 후보는 뒤에 이것을 청산방법이라고 불렀다. 케임브리지 대 런던의 대결은 강의실, 저널, 신문지상에서 펼쳐졌다. 1932년 10월 17일 케인스와 지지자들이 런던의 타임에 공동서한을 보내 의견을 밝혔다. 이틀 뒤에 하이에크와 로빈스가 반박 기사를 냈다. 그런데 위기의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매력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실업자 수가 치솟고 영국의 수출이 50%까지 하락하자 하이에크와 로빈스가 싸움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패배의 상처를 견뎠다. 50년이 훨씬 더 지난 뒤에 로빈스는 내가 틀린 쪽에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하이에크는 수입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돼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라고 말했다. 케인스와의 대결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하이에크는 정치 철학과 법 철학으로 눈을 돌려 노예의 길과 자유한 정론 같은 부류의 명절을 출간했다. 조지 6세가 케인스에게 남작 자기를 수여하고 상원의원으로 지명했다. 하이에크는 아버지 부시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았다. 그는 1936년에 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대공황을 바라보는 잘못된 영국 재무부의 시각을 비판하고 거시경제학 분석의 새로운 키트를 마련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이하 일반이론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정치가들에게 했던 충고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케인스는 책 머리말에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내가 아주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믿음과 내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진부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긴가민가 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학 개론서인 세뮤얼슨의 경제학에서 케인스 경제학을 수세대에 걸쳐 가르쳤던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은 일반 이론이 갖는 이런 애매모호한 위상을 다음과 같이 재치 있게 요약했다. 한마디로 졸작이다. 구성도 엉망이다. 저자의 과거 명성에 속아 이 책을 선뜻 구매한 경제학 문외한이 있다면 그냥 책값 5실링을 눈뜨고 베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만하고 심술궂고 논쟁적이며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난잡하고 혼동으로 가득하다. 간략히 말해 천재가 쓴 책이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앞서간 선배 경제학자들과 케임브리지 동료들, 특히 아서 피구를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익살스러운 풍자를 통해 가차없이 비판했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을 때 피구는 마치 경제학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마셜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소심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피구는 많은 독창적인 개념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의 모델이
2008년 대침체에서 경기가 되살아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케인스와 달리 피구는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 밖을 걸어 나오면 경제 문제를 놓고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경제학자 해리 존슨은 케인스가 일반 이론에서 보인 신라라고 가공할 지적 반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일반 이론은 정체불명의 정통파 바보 멍청이들, 고전파 경제학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이 가정하고 공표한 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견해를 천연덕스럽게 비웃는다. 케인스가 보기에 경제학 이론 가운데 가장 바보 같은 것은 세이의 법칙이다. 앞서 보았듯이 토머스 멜서스는 케인스보다 1세기 앞서 세이의 법칙을 비판했었다. 세이의 법칙은 상품 생산은 노동자와 공급업자가 생산된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상품의 공급 과잉은 일어날 수 없다. 사람들이 생산된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다. 물론 자본가들은 특정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총체적인 공급 과잉은 아니다. 그런 과잉 상품은 제때에 소비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점차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급 과잉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세의 법칙을 믿는 사람에게 장기 실업이나 불황 같은 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 실업과 불황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물론 케인스에게 정신병자는 정통파 바보 멍청이들이었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동료들을 매도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세의 법칙을 한번 의심해 볼 것을 충고하면서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혀를 찼다. 그렇다면 정통파 바보 멍청이들이 세이의 법칙에서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세이의 법칙에서 가정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제의 주기적인 흐름에서 뭔가 중요한 누수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가계저축을 간과했다. 그렇다면 왜 가계저축이 중요한가? 세이의 법칙대로라면 상품 생산은 생산자와 공급업자에게 소득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생산자와 공급업자, 즉 소비자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그 상품을 구입하는데 모두 지출한다. 그런데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생산된 상품은 전부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갈 것이다. 케인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정통파 바보 멍청이들도 이에 대한 해답은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논하겠다. 그런데 그들의 해답이 옳았을까? 케인스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통과 바보 멍청이들의 두 가지 기본 명제를 반박했다. 1.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만일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한다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때 자본가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는 다시 상쇄된다. 그렇다면 왜 자본가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할까? 보통 돈을 저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불 밑이나 벽장에 보관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은행에 가져간다. 은행은 그 돈을 자본가들에게 빌려준다. 만일 사람들이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하면 은행은 그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비용, 즉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리고 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자본가들은 투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수록 그만큼 이윤을 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수록 자본가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엘프리드 마셜류의 논리에 따르면 변동금리는 투자와 저축을 하나로 묶는다. 소비자는 저축의 공급자이고 자본가는 저축의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 금리가 오르면 증가한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저축의 소비는 줄어든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하자. 이것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대로라면 저축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자본가들은 투자를 늘릴 것이다. 물론 이 돈은 다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돌아올 것이고 경제의 주기적인 흐름은 별 문제 없이 이전대로 흘러갈 것이다. 2. 가변 임금과 물가는 세이의 법칙을 지지한다. 모든 자본가가 절름발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소비자들이 서둘러 저축을 늘리고 있는데도 마음만 앞서지 냉큼 은행으로 달려가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줄어든 소비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서둘러 투자를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하진 않더라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임금과 물가가 자본가들의 구세주로 떠오른다. 즉, 임금과 물가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에 발맞춰 동반 하락한다. 임금이 떨어지면서 실직한 노동자들이 다시 고용된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공급 과잉된 상품들이 하나둘씩 팔려나간다. 언제 경기 침체가 있었냐는 듯 세상은 평온하다. 더구나 1936년에는 더욱더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양면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째, 그는 저축과 투자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았다. 가계와 기업은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저축하고 투자한다. 가계는 습관적으로 또는 자동차 구입이나 노후 대비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저축할 것이다. 반면 기업은 정치 상황, 확신, 기술, 환율 또는 어느 팀이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지에 따라 투자 계획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저축과 투자 목적이 다른 가계와 기업이 이자율 하나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가계 저축이 기업의 투자를 초과하면 상품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기업은 이에 맞서 우선적으로 종업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그 결과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1997년과 1998년에 일본의 가계는 중앙은행이 단기 대출 금리를 0.5%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였다. 소득이 줄어들면 저축은 투자 수준에 맞춰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둘째, 케인스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임금과 물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물가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항상 적정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치가들이 있다면 그들은 수리수리하면 올라가고 마수리하면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문을 외는 점술가나 마찬가지다. 독점 상황에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조절된다는 생각 자체가 무지의 소치다.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닥치면 실질 임금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 하락을 납득하지 못하리라고 케인스는 생각했다. 케인스는 경기가 후퇴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저축은 결국 투자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저축할 여력도 동시에 잃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금과 물가가 서로 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공황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즉 저축도 투자도 없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전파 경제학의 화려한 쇼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상으로 케인즈 2 대공황과 고전파 경제학의 몰락이었습니다. 다음은 3 케인스의 해법입니다.